오늘 여러분들께 좀 짧은 시간이라서 일단 간단한 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다면 이제 복지관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예약을 받아서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별도로 상담을 또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지금 그 과천에 있는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파견을 나와서 제가 고양시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랑 김포랑 파주랑 이렇게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는 이제 고양시 덕양구청에 파견 나와서 잠깐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초에는 서초동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나 그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 같은 거를 직접 소송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자 법무부로 와서 법무부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유언이 다들 뭔지는 아시죠? 자, 유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피상속인이 뭐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상속을 이제 하게 될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면 제가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를 남기는 것을 보통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은 우리 민법에서 보통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겠지만 유언은 요건이나 방식이나 효과가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유언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하지만 유언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이 100억을 우리 큰아들한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작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자식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우리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상속인, 유언을 남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 남긴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유언이 진짜이냐 아니면 이 내용대로 해야 되느냐를 다투기 때문에 위조를 할 수도 있고 변조,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내용을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A한테 준다고 했어요. 내가 큰아들한테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작은아들이 이 내용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유언장 내용. 그렇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그 다음에 유언장을 찢어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유언장을 우연히 발견한 누군가가 이걸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이라고 법률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식이 매우 중요해요. 형식. 그리고 법에 정해진 요건이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자가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유언자는, 그러니까 내가 피상속인, 그러니까 내가 원래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배우자도 만약에 살아있고 내 자녀들이 2명이 있으면 골고루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간혹 상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너무 나를 고생을 시켜서 정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아니면은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미 내가 걔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몫을 얘는 이미 사업을 해서 다 까먹었다.
그래서 정말 얘한테 해주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유언으로 내가 주고 싶지 않은 배우자 빼고 막내 아들 빼고 나머지만 다 주고 싶다 라고 유언을 남기셔도 유언의 내용은 자유지만 법에서 그렇게 상속분을 그러니까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결국은 법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요건이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자의 뜻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뜻에 맞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필 증서는 직접 쓰는 거, 그 다음에 녹음하는 거는 이제 음성으로 녹음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정 증서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어르신들 공증 다 아시죠? 공증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밀 증서는 몰래 못 보게 하는 거, 구수 증서는 날로 남기는 거. 요렇게 5가지만 딱 가능해요. 유언 남길 때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의 유언 방식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 민법 106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일 간단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유언을 할 사람이 전문,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예금이 하나 있고 시골에 땅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집은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내가 죽고 나도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한테 주겠다. 아니면 남편한테 주겠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시골에 있는 땅은 장남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금은 어떻게 좀 골고루 나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쓰시는 거를 전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또 이거를 유언을 내가 언제 남겼는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 월, 일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주소. 근데 또 간혹 그런 분 있어요. 나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로 돼 있는데 지금 사는 건 일산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을 누가 하느냐? 이름을 써야 되겠죠. 내가 하니까 제가 유언장을 쓰면 임형 이렇게 제 이름을 쓰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유언장 유자부터 몇 월 며칠 오늘이면 2024년 2월 1일 어떻게 내가 임경이 유언한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기 글씨로 써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2번째 보시면 어떻게 이름만 쓰면 되냐? 안 된다. 날인 서명과 이름 쓰고 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2005년인가 2006년 정도에 연세대학교에 어떤 사회복지 유명한 사업가 분께서 123억 정도를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필 증서에 이분이 그걸 우리은행에다가 아마 맡기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없었냐? 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세대에서는 이제 이미 이분이 김은조 선생님인가 되게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에는 나 123억 평생 이제 모은 돈을 기부를 하겠다. 후학 양성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유언장이 나왔는데 서명이 아닌 도장이 없는 거예요. 이름까지 다 썼는데.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소송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연세대 측에서는 어떻게 유언을 남긴 사람이 충분히 우리 대학의 의사를 표시를 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셨다. 유언을 한 사람이 남겨주고 싶은 유언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날인 그러니까 서명도 안 되고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날인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날인은 도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판례는 무인, 지장을 찍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무효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연세대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민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을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유언의 자유를 이 규정이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도 연세대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날인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자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없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감도장을 부동산 거래하실 때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내 유언장에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감증명서까지 딱 첨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보면 인감증명서 첨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인감증명서 첨부를 안 하셔도 내 인감이라는 거, 요 당시 인감이라는 거 증명이 되면 되는데 이거는 제일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내가 도장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러면은 요새 한 5,000원 주고 찍는 막도장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무인 지장도 유효한데, 근데 대신 사인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자필 증서 내가 써서 하는 유언은 제일 간단하고 돈이 안 들죠. 하지만 요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가정법원에 요 유언장이 정말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맞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유언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 유언장을 들고 이제 유족들, 그러니까 배우자나 손자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요거를 들고 가정법원에 요 유언장이 유효한지 신청을 하니까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거를 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절차는 법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필 증서로 남기셔도 어떻게 후손들이 그거를 법원에 가서 판사의 그 확인 도장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인정돼요. 자, 요즘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내가 팔에 손가락에 힘도 없고 그냥 편하게 나 좀 말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녹음했는데 요즘 어르신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동영상으로 찍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었어요. 자, 되겠죠. 왜? 녹음도 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동영상 찍으면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녹음에 의한 유언을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동영상도. 근데 동영상 찍었을 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 자, 증인이 필요해요. 자, 유언자가 어떻게 하냐? 나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요러요러하게 다 얘기하겠다. 요거를 유언으로 남기겠다. 땅은 누구 주고 집은 누구 주고 돈은 누구 하고. 근데 내 이름은 누구누구다. 그리고 나는 몇 월 며칠 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요거를 남긴다 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증인이 또 있어야 돼요. 증인이 또 그 녹음이나 아니면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나 요 임경 유언의 증인인데 어떻게? 요 사람이 지금 2024년 6월 1일 날 요 유언을 요렇게 남겼고 요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거를 직접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증인으로서의 내 이름은 김땡땡이다. 이거를 말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같이 녹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만약에 여기 왜 나와 있냐? 배우자, 직계혈족. 어차피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증인을 서는 거는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보일 수가 있죠. 왜냐? 증인 한 명, 2명 정도, 보통 2명 정도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면 내 자식이 3명인데 2명한테 그냥 다른 한 명 빼고 다 물려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 거짓으로 하거나 나중에 문제냈을 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는 상속인,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혈족, 직계혈족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와 피를 나눈 사이, 내 부모님, 내 아들, 딸, 손자 이런 경우는 증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녹음을 해서 동영상이 맞는지를 돌아가시고 나면 가정법원에 다시 요 유언이 맞는지를 신청을 해서 판사가 맞다, 요대로 하시면 된다, 도장을 딱 찍어줘야 어떻게 요게 유효하게 돼요. 왜 법원에 요런 신청이 필요하냐라고 하냐면, 자,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언이라는 거는 유언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어떻게 상속법에 정해진 상속분을 대로 하질 않고 상속분보다 좀 더 많이, 어떤 사람 좀 더 적게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죽고 나서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 바쁜데 법원에 신청하고 이런 거 너무 쉽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면 돼요. 공증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들 텐데 제가 이거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증을 하는 법인에 근무했던 건 아니라서. 근데 공증에 대한 유언은 장점이 비용은 좀 들지만 법원의 검인 절차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증을 받으면은 공증 자체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증만 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간혹 공증을 통해서 이게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 내가 공증사무소에 가요. 공증하는 변호사 앞에 가면 유언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서 저 같은 변호사님 공증인이라고 해서 허가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나는 우리 아들 3명이니까 큰아들한테는 일산에 있는 집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시골에 있는 땅 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나 예금 채권 주겠다 라고 해서, 그리고 몇 월 며칠 어떻게 나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증인이 요 말씀하시는 거를 다 적어요. 적고 나서 그분, 그 다음에 증인 2분 앞에서 읽어서 낭독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유언자랑 증인이 우리가 말했고, 그 다음에 증인이 들었고 공증인이 요걸 필기해서 어떻게 낭독을 했다라는 걸, 이 내용 자체가 다 정확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쓰고 날인하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공증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서 도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다 받았는데 내용이 바뀌었어. 내가 큰아들한테 좀 더 떼주려고 했는데 얘가 그렇게 받고 나기로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괘씸해요. 갑자기 막 명절에 안 온다고 하고 좀 애가 전화도 이제 안 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유언 내용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유언 철회하고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유언은 언제 하실 수 있냐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법적으로 정한 효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을 다 지켜서 하시면은 다시 언제든지 새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통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자필증서랑 요 공정증서고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편찮으셔서 나 뭐 남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구수증서라고 해서 말로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나 굉장히 의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남기고 싶으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회장님이 갑자기 그 회사의 변호사 불러오라고 해서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구수증서를 약식으로 표현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법적인 모든 효력을 다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직접 쓰시거나 아니면 공직사무소 가셔가지고 요원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 요원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텐데요. 자, 상속제도라는 거는 어떻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같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피상속인은 뭐냐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이 언제 시작되냐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모든 것이 상속이 돼요. 자, 내가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채권도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다 못 갚았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 우리 법은 민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 플러스 되는 재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재산 모두가 사람이 사망한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상속받아 갈 사람들한테 그대로 분배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부동산은 지분별로 예금도 지분별로 상속분별로 그 다음에 내 채무도 빚도 상속분별로 그대로 상속이 돼요. 유언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경우에 자 그래서 어떻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세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첫 번째는 1순위는 직계 비속 제가 직계 혈족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직계 혈족에는 직계 비속도 있고 직계 존속도 있어요. 자 비속은 어떻게? 나 밑에 있는 내 피를 나눈 사람들 직계 존속은 내 위에 부모님 자 그리고 그 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는 사람은 법적인 배우자 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요. 혼인신고가 법률론 상태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지금 자녀가 없고 저희 남편만 있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 우리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은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첫 번째 내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분은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받게 되고 내가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어요. 그러면은 1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2순위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직계 존속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가 함께 받아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지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어떻게? 단독으로 받게 돼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 동생이 결혼을 안 한 싱글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제서야 3순위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보면 형제자매도 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촌 이내의 단계혈족. 직계는 위로 가고 단계는 가로로 가죠. 법적으로 숨어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사촌 이내 사촌까지는 전부 다 상속인의 신분이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
저희가 모형보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족과 예전부터 의절하신 분들 보면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 재산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알고 다 연락이 돼요. 그래서 사촌인의 반기 혈족이라는 게 굉장히 넓거든요. 왜냐하면 사촌 사이 연락 안 하는 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사촌인에까지는 상속인의 지위를 일단 부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태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손자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내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재산을 받지 못하고 복중에 있는 태아와 복중에 있는 태아를 잉태한 엄마, 그러니까 며느리와 손자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비율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 3, 4 순위의 사람 수대로 1로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이제 딸이 만약에 하나, 아들이 하나, 배우자가 한 명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상속받아야 될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럴 때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재산이 3억 5천이 있을 때 딸한테 1억, 아들한테 1억, 내 배우자한테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명이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되고, 4명이면 자식이 3명이면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받게 되는 그거를 한 명당 1이라고 본다면 배우자는 1.5를 받는다. 만약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양가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아버지 1억, 어머니 1억, 배우자 1억 5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근데 딸아들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우자만 있다라고 하면은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혼자 그거를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상속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격사유라고 해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해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상속 대상의 상속인에서 이 사람을 제외해요.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언을 강제로 쓰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유언장을 망가뜨린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상속 결격 사유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직접 했던 사건은 아닌데, 젊은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속 결격 사유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아기가 이제 혼자서 유복자라고 보통 하죠. 태어나서 사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기를 키우기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애를 낙태를 해버렸어요. 이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상속순위가 낙태를 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유산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고의로 어떻게 피상속인을 다치게 한 거, 살해한 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 며느리는 상속인 지위에서 아예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상속 비율이 우리가 태아가 있었는데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봤죠. 그러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죽었다면 자식 태아한테 가고 그 살아있던 아내한테 1.5가 가고 상속순위가 태아랑 배우자랑 같이 받게 되는데 졸지의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했기 때문에 상속 결격 사유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상속순위가 상속분이 다 부모님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1순위가 못 받으면 2순위가 받고 2순위가 못 받으면 3순위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형편이지만 그렇게 낙태를 한 경우에 상속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속분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 잘 모르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속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넘어가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간혹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이런 거 하셨어요. 자, 이제 상속을 하는데 이제 상속분이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법적으로. 제 엄마 같은 경우는 7남매이신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러면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7남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7남매가 다 1씩 가져가고 저희 외할머니가 1.5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저희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큰애 삼촌 같은 경우가 이제 요때는 이제 더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한 딸은 1을 받을 수가 없고 훨씬 더 비율이 낮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어머님은 포기하시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딸은 1도 못 받고 비율상 따지면은 손주보다 더 적게 받던 시절에 굉장히 예전에 80년대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인 전원이 어떠한 상속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게 사실 협의가 되면 요거는 전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과거에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과거에는 이제 장남에게 상속분을 더 많이 줬던 이유가 이제 제사를 주재한다, 제사 지낸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장남한테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사를 많이 없애지지만 아직도 제사를 지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아들한테는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을 주자라는 협의가 돼서 요거는 상속분과 상관없이 이제 다른 형제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막내 아들한테 상속재산 중에서 아버지 어머님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그 주택을 주겠다라고 임의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는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모두가 다 사인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사망한 사람 주소에 김땡땡 사망으로 게시된 상속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 모두가 다 들어가죠. 그 중에 상속재산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이렇게 해서 서명하고 날인해서 보관을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쓰이냐면 부동산 등기할 때 돌아가시고 나서 만약에 부동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간혹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다 무탈하고 또 하나 사업하는 자식이 아무도 없는 경우. 실제로 제가 봤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그 변호사님 이제 부모님이 그 변호사님 부모님 형제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고 한 분만 변호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너무 무탈해서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그 재산을 40년 동안 그 집을 안 건드린 집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 경우는 재산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명의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분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속인들이 그 할아버지 재산을 받은 걸로 지금 되어는 있죠. 상속은 이미 개시됐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다시 새로 등기를 해서 자식 중에 한 명한테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의를 이제 돌아가신 분에서 40년 만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했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걸 협의를 한 거를 다 가지고 어떻게 등기소에 가면은 요걸 확인을 하고 등기를 그 상속인 중 한 명한테 넘겨주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보시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해서 등기부 등기 원인이라는 곳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이거를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아시면 되고